이틀이면 그 봄이 찾아왔다는 사월이 갑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추나추동 적절한 사만사운의 기운을 유지해 왔어요. 얼마 전부터인가 우리는 지구촌의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봉착하고 그 기후변화는 계절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치게 혹독하게 덥다든지 겨울이 또 지나치게 춥다든지 그러면서 중간에 끼는 봄과 가을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할 만큼 계절 감각이 혼미스러운 이 시절 속에 우리가 생존해 갑니다. 과학 의술의 발달에 의해서 수명은 많이 길어졌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45년 해방되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5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50대 된 어르신들이 거의 영감님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한 12~13살 됐겠죠. 그때 동네 제 친구의 아버지 되신 분이 56세인가 되셨는데 아주 꼬부라진 영감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70, 80대, 90대, 뭐 심지어 100세 이런 분들이 드문드문 보면은 상당한 건강 모습을 띠고 또 그렇게 환자 같지 않아요. 노인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많이 일어난 것이 정년 연령 또는 노인이라는 규정의 연령 우리가 흔히 65세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 연장 그다음 노인 연령도 최소한도 75세 기준 또 한꺼번에 10년을 높이기 어려우면 70세 기준이라도 노인 연령을 높여야 된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 지하철이 적자를 뭐 1년이면 심지어 몇 천억씩 적자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그 어차피 국민 부담이에요. 근데 그것을 좀 한 10년만 노년 인구를 그러니까 혜택받는 인구죠. 65세를 75세까지 해놓는다면 상당한 부분에서 경영을 보충해 보완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계절의 환각, 계절의 변화의 그 느낌이 과거처럼 분명하지 않는 여기 요즘 산불 심하게 나가지고 태풍이 연결되면 그 수습이 어려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은 우거지도록 보호를 했는데 그 산림이 불이 났을 때 또는 재앙이 났을 때 대책이 너무 소홀했다 이게요. 그래서 유럽에 특히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 임도라는 게 정확하게 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기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만들어놨다. 임도, 숲을 임자 임도예요. 산에도 정상적 자동차 도로만큼은 아니더라도 위기관리에 적응할 수 있는 도로를 놓아서 수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어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관한 논란들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놓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과제가 뭐냐? 한국 민주주의 과제. 응?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몸이 커지면 옷을 넓혀서 입어야 되고 적어지면 줄여서 입어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법이란 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은 평등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도 받아야 되고 응당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이런 큰 토대적인 것들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못 바꾸더라도
선거 시스템이라든지 또 뭐 의원 정족수라든지 또 대통령 지금은 단임제 대통령 아닙니까? 5년? 그걸 합리적으로 중임제로 바꾼다든지 또 정당이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몰입해 버리면 그 지역에는 정치적 성향이 독선화해 버릴 수 있다 이게. 영남에서 여당, 호남에서 야당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뒤섞어 가지고 적어도 선거제도를 바꿔서 지금은 소선거구제도 아닙니까?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상원 하원이 없으니 하원만 있는 우리는 그냥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참의원이나 민의원 이렇게 같이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선거구를 중선거구나 대선구로 바꿔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이 당선되지 말고 뭐 두 사람도 세 사람도 당선시켜 놓으면 반드시 거기는 섞인다고 말이죠. 여야가. 그래서 정치가 서로 경쟁도 하고 경합도 하고 이런 합리적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요. 나는 늘 영국의 선거제도를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저 현장에도 가봤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귀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든 스쿨 같은 데 보면 귀족들 자녀들은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해요. 귀족답죠, 그 사람들은. 과거 포크랜드 전쟁 때 영국의 황실에서 직접 군대를 가고 군에 있는 사람 통치하고 그 이든 스쿨 출신들이 대부분 전선에 나갑니다. 그 국가를 소해야 할 책임도 그들이 앞장서 쓴다 이게요. 뭐 병역을 기피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 물론 모병제죠. 영국 국회는 선거운동 기간을 일정에 두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4년 임기의 하원을 그대로 선거운동 기간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해라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늘 스피커 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거 연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대중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선거 현수막, 선거 포스터, 선거 광고물들이 부착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후보자의 변이랄까요? 왜 이번에 의원으로 출마했느냐 이걸 발표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제일 처음에 재산 공개란 있어요. 재산 공개. 동산, 부동산이 얼마냐, 현금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 있냐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이 내가 당선되면 내 재산에 얼마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쓰겠다 이렇게 밝혀요. 그 지역이 농촌지역 같으면 농업 종자 개량 연구소를 신설해가지고 농산물의 종자를 대폭 새로운 양질의 것으로 개발해내는데 기억이 있다. 축산적이면 축산적에 알맞는, 공업적이면 공업적에 알맞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놓겠다고 공약합니다.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두질 않아요. 전문의원은 전문의원실이 국회 안에 따로 있어요. 거기다 자료 제공을 하고 또 자기가 법안으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요구하면 작성해 내놔요. 그리고 낮에는 대부분 의회를 문을 안 엽니다. 비상시대 아니면. 밤에만 열어요. 왜? 낮에는 일정한 수입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래서 거기서 임금을 벌어서 자기도 생활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상하 양원이 서로 마주보고 앉았죠. 의견 토론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경우에서는 주먹질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젠틀맨십이 있는 나라. 무슨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보좌관이 축소되고 전문의원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그 주변에서는 의회를 출근합니다. 전시 가능면 낮에 문을 안 열어요. 밤에만 열어요. 좀 더 고상한 인격체들이 모여서 국사를 거론하고 주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정말 생산적 의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 48년 재헌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재헌의회가 열렸던 거예요. 당선된 사람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그때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할 만한 역량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적정 수준의 국민의 지적 수준도 있어야 되고 경제가 뒷받침돼요. 소모가 많은 정치제도입니다. 근데 우리 해방에 우리나라의 재산 뭔 가치가 있었습니까? 일본이 공업시설이나 농업시설도 상당한 부분에서 근대화를 시켜가지고 38선 이북지방에서는 선거 자체가 안 됐지만은 일본이 남겨놓은 재산은 북쪽에는 한 29억 달러, 남쪽에는 23억 달러 정도 남겨놨어요. 이게 북한의 시설이 더 많았죠. 압록강 수력발전이라든지 흥남의 비료공장 같은 것들이. 그리고 만주에서 전쟁할 때 상당한 수준의 금속, 철광 이런 거 다 북한에 저장을 했거나 거기 생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꿈은 만주를 신생 공업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샘플을 눈여겨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였고,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도 거기에 연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성급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받아들이도록 했고, 국민이 그 좋은 정체도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국민이 원치 재질 있고 역량이 있었으니까 받아들여서 무난하게 왔던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니까 대의민주주의래요. 자기가 직접 정치에 참여 안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해준 의원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이 자기 정치적인 노선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한국 민주주의예요. 여성도 참정권이 있었고 선거권이 있었어요.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도 여성의 선거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흘려서 참여의 기회가 받아진 거예요. 흑인도 투표권을 미국에서는 얻지 못했잖아요. 누구나 남북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이런 민주주의라는 그 아주 거창스러운, 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인간다운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지만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국민에게 숙달되고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최근에는 선거 부정이라는 논란도 일어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지금 부정선거로 의회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구속됐던 폭도들을 당선된 그날, 트럼프 2기 당선된 그날 1,500명을 사면시켜줬어요. 대통령 특별 고위권한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법의 정당성은 뭐며? 그것을 관리하는 감시 시스템은 뭐며? 또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할 국민적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저항을 해서
끝없이 싸웠던 것은 대통령의 간접 선거에 대한 특정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것도 소위 선거인단이 장충체육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출마해서 가부를 물어요. 전두환 정권의 출범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선거를 원한다 해서 그 무한한 희생자를 내놓으면서 거리 투쟁을 했고 민주주의 투쟁을 했던 거예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6.29 선언이라고 해서 6월 29일 날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 승리라, 민주화의 승리다. 그때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헌법이에요. 그 세월이 벌써 87년이니까 30년 가까이 안 됐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성장도 했고 연령도 늙었고 또 새로운 시대가 많이 나왔어요. 순환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단임제를 선택한 거예요. 대통령도. 그 단임제는 한 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5년을 임기를 마치고 가는데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된 말로 자기 권력 중심의 정치 형태나 또 과거 청산, 뭐 적폐 청산이 뭐 요즘 말하는 선거 구애도 나왔다면 내란 청산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정치법만 하다 세월을 보내버린다. 그래서 야 이제는 좀 더 여유 있는 더 깊은 당국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적 정치 형태를 띠려면 그래도 연임을 임기를 3년이나 4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통해서 국민의 재심판을 받고 또 어떤 개혁의 영속성 이게 좀 주어져야 되겠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하여 4대 개혁을 들고 나왔어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혁 명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2년 반, 3년 조금 안 돼서 대통령 탄핵이 소추 인용되고 결국은 권력에서 물러납니다. 그냥 모든 개혁 과제들이 유야무야 되어버렸어요. 이건 국가가 어떤 발전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영구숙쟁이 없어졌고 혼란만 야기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맞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는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선진국 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엄청난 갈등 구조를 잉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물론 비용이 지출됐더라도 그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생산력 비용 같으면 얼마나 환영할 만하죠. 그래서 헌법 개정이 시급하고 특히 지금까지 권력이 독점되면 속된 말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다 이게. 국민의 의식은 성숙돼 가지고 지금은 길거리에 군복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혐오스러운 시대예요. 국가의 간성이고 안보의 일선에 서 있는 군대들이지만 같은 긴장의 분위기를, 전쟁의 분위기를 국민이 느끼진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은 전선에서 있고 전투 시에는 과감하게 적을 공격하고 퇴폐시켜야겠죠. 그러나 시민사회에 와서는 민관군, 민이 앞서고
관과 궁이 뒷바람치는 국가의 제도를 또 의식이 성숙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지나치게 교육의 민주화, 지금 교육개혁에서 정확한 건 역사관의 교육인데 역사관을 바르게 못 가르쳐요. 왜? 정권이 뒤바뀌면 역사관이 바뀌어요. 어디다 집중을 할 것이냐는 교육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 이게. 역사가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정권이 좌지우지해가지고 바른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자꾸 교육되거나 편향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돼가지고 좌편향이냐 우편향이 살아서 교육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게. 그것이 이제 가장 저열한 방법으로 인간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사회주의 제도, 북한 공산주의 제도. 북한 공산주의는 아주 저급한 사회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에 무슨 독재가 있습니까? 권력 세습이 사회주의 안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그 권력은 사회주의 정권 중에 최악의 아주 낮은 단계, 아주 정말 창피할 만큼 저질스러운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을 우상화한다는 거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의 헌법은 너무 또 지도자의 권위에 지나치게 국민들이 개입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을 처단하라, 체포하라, 더 심한 말들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학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기도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민주주의 다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모멘텀은 말 것도 없이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입니다. 견제입니다. 권력의 감시입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란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독재할 수 있어요. 자기 권력만 위해서 유지하려고 무슨 수단이 동원해요. 이번에 비상계엄도 그런 유형의 하나였던 거예요. 절차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군대가 출입하지 않아야 할 지역에 나타났다든지 또 내가 회의를 거쳐서 선포해야 할 내용을 전투적 방식으로 은폐해서 진행됐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이 갖고 있는 제도 안에서는 위험합니다. 권력 분산이 안 될 위험성이 있어요. 의회 권력이 숫자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독재 권력 내지는 독점 권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 권력하고 자꾸 부딪혀서 탄핵이 이루어지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이 하나도 성립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준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철저하게 권력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 감시 중에 최고의 권력 감시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권력을 논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능이 작동해야 되고 그 시스템이 성숙돼야만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나라의 이제 양당 제도보다는 다당제의 시스템이 중요하다. 유럽 사회가 한때는 민주사회주의도 받아들이고 한때는 사회민주주의도 받아들였어요. 자유를 최고의 가치다 놓는 민주사회주의, 또 평등을 최고의 가치다 놓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근데 자유나 평등의 개념은 아무리 자유스러워도 불평등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평등해도 부자유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의 삼색기라는 게 뭡니까? 색깔이 세 개다.
그게 자유평등 박애예요. 그것이 종교적 역할이에요. 종교가 기능을 하고 정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양보의 미덕을 주는, 그리고 타협의 미덕을 주는, 그리고 국가라는 존재를 의식케 하는 충성의 미덕을 주는 이런 교육은 꾸준히 진행될 때 정치를 행하는 행위자들이, 시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스위스는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의 한 8분의 1쯤 되는데 인구는 한 700만 있어요. 근데 거기 대통령이 7명 있어요. 물론 거기도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지 않습니다. 간접선거예요. 그 간접선거 중에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냐면 언어 중심입니다. 언어 중심. 그러니까 스위스란 나라는 유럽의 알프스 산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영세 중립국이죠. 근데 주변의 나라가 5개 나라가 스위스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들의 유민들이 또는 이민들이 스위스에 가서 정착하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정체성,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언어가 5개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어가 5개. 스위스 본토 사람이 쓰던 언어, 그 다음 방언, 합쳐서 7개 언어를 대표를 뽑아서 시의회에 올리면, 의회에 올리면, 스위스 의회에 올리면, 거기서 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형식을 밟아서 7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7개 대표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임기는 7년이고, 한 사람의 결재권은 1년에 한 사람씩 주어져요. 돌아가면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왜? 정치라면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더 얻어내기 위한 행위를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절이라는 게 참 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이 1년에 자기 결재권이 있던 해 대통령이 자기 언어를 최고의 대변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주는 거예요. 불공정하지 않아요. 1년씩 기회를 같이 주고 같은 조건에서 성숙되게 행위를 하도록 하니까. 정기군은 없습니다. 방위군이에요. 여자는 18세에서 50세고 남자는 55세까지예요. 비상시에는 각 포지션에 의해서 방위군이 동원되고 국가의 수호를 위해서 지하의 벙커에 들어가서 전투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공격을 하면은 한 나라 정도는 격퇴할 만한 국력이 집중되어 있고 통할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방위군 총사령관이 임명되고 그분에 의해서 전투 능력이 수행되는 거예요. 무기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죠. 거기도. 그러나 어떤 나라도 스위스를 공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어요. 막대한 손실이 나요. 왜?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요. 총은, 전쟁에 쓰는 총은 각기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총에 실탄을 장착하고 자기 소속에 모여가지고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원리예요. 우리도 분단 국가입니다. 통일된 국가 같으면 반드시 중립화 정책을 쓸 필요가 있어요. 주변 국가가 너무 초강대국들이니까. 그래서 평화를 조절해서 논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평화의 원점을 우리가 구상해서 평화적 파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전쟁은 비참합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안 나도록 억제할 우리 국민적 자각과 자력의 힘은 국방도 자주지만 정치적 자주성이 강하게 작용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식민지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나라에 찬탁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길러서 고유한 우리 문화로 영역을 넓혀서
평화의 민족으로서 세계 앞에 평화를 돌려드리는 중요한 역사적 문명권의 중심에 서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융합을 우리 한반도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갈등과 대립을 그렇게 축소하고 국민 총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북을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돼요. 북한이 뭐 몇만 년 몇백 년 가겠습니까? 눈에 환히 보여요. 그 종말이, 정권의 종말이. 그 끌어놔야 돼요.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듯이. 그것이 서독다운 민주제도가 동독을 흡수해들이듯이 우리도 북한이 스스로 녹아들어오는 우수한 정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권력 분산, 권력의 감시, 권력의 균형, 이런 생산적이고 정말 민주주의다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오늘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